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인 제니입니다. 이번 주 영상의 주제는요, 미국 생활 6년차가 느끼는 바뀐 성격 4가지. 이 영상을 3년 전에 찍었었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22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되게 인기가 좋았던 영상이거든요. 3년 전에는 미국 생활 3년차가 느끼는 바뀐 성격 4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영상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확실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 성격이 진짜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되게 공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매년 찍어볼 거다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찍게 됐네요. 아마도 다음 3년이면 9년 만에 미국 생활 10년 차에 느끼는 이런 걸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3년 차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6년 차가 되니까 또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이민 생활의 끝은 어디인가. 사실 이 이민 생활이 제가 이전에 꾸려왔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적응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활 6년 차에서는 어떤 성격이 변했으면 이게 제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미국 생활 6년 차가 느끼는 미국 생활 하면서 바뀐 성격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기죽지 않는다. 미국 회사 직장인 브이로그 올리면 어떻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 미국 생활 5년 차까지는 이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또 기도 많이 주고 있었고, 미국 생활 6년 차가 됐을 때 비로소 제가 회사에서도 되게 기죽지 않고 발표하고 그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제 의견을 말하는 편이거든요. 5년 차였으면 작년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기죽지 않고 일했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도 회사에서 약간 눈치 보면서 회사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를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기죽을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미국에 넘어온 이민자들이 컬처 쇼크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컬처 쇼크의 정의가요, 낯선 문화 환경에 노출되면서 겪는 혼란, 불안,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컬처 쇼크 이론이 4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는 허니문 단계, 두 번째는 위기 단계, 세 번째는 회복 단계, 네 번째는 적응 단계라고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똑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와, 진짜 뭔가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미국이구나. 그리고 이제 뉴욕을 지나가게 되면 와, 저게 뉴욕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허니문 단계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허니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위기 단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위기 단계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언어 장벽의 문제로 더더욱 고립되고 그 다음에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는 이런 위기 단계가 오기 마련이다. 그 위기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회복 단계가 오고 비로소 그 다음에야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단계가 오게 된다.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위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언어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제스처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 같은 데를 다 처음 가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파티에 초대돼서 파티에 갔어. 미국 파티는 한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랑 네트워킹하고 이런 건데, 그런 문화를 저는 처음 겪어봤으니까 항상 좀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런 위기 단계가 사실은 3년 차에서 5년 차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차에서부터 3년 차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막 기가 죽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막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 위기감이 확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 위기 단계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위기 단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해내고 회복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추천하는 거 2개랑 제가 경험적으로 얻은 거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이 위기 단계를 빨리 벗어나려면 이 2가지를 목표로 살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을 빠르게 키울 것, 두 번째는 자기만의 커뮤니티, 사회를 형성해 나갈 것. 이때 영어 공부는 전문적이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삶에 필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었을 때 이런 위기 단계를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 형성인데요. 이 사회 형성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중 네트워크를 세우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네트워크는 자국인과의 네트워크와 현지인과의 네트워크 두 개를 동시에 형성하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현지 사람들과도 어울리되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고유한 정체성, 한국 사람들과의 연도 같이 가져가면 두 가지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위기 단계를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론을 봤을 때 언어 장벽이라던가 이런 빠르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컬처 쇼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미국에서 비로소 6년 차에 기죽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된 실질적인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관찰하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 이벤트에 갔을 때도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잖아요. 기죽는다, 눈치 본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그때 썼던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관찰하기였어요. 그냥 거기서 막 나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유심히 관찰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이벤트에 갔을 때 술은 어떻게 주문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스몰톡을 하는지를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게 관찰했던 행동을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적응의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위기 단계를 좀 벗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컬처 쇼크 단계에 있다면 본인한테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 단계를 좀 이겨낸 케이스였거든요. 내가 계속 기죽어 있고 눈치를 보고 이런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좌절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말고 이거는 이민 왔을 때 당연히 겪는 컬처 쇼크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내가 이것저것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또 언어 장벽을 조금 더 허물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 시간을 좀 스무스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성격 얘기를 맞춰봤고요. 미국 생활 6년 차에 변한 성격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문제 자체보다는 6년 차가 되니까 이런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긴 해요. 근데 제가 그 3년 차 영상을 찍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냥 쌉 코리안. 저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회에서 밥벌이를 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생활 전반 곳곳에 나 한국 사람이 맞나? 라고 느낄 그런 모먼트가 좀 많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한국어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국어랑 영어 단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쓰는 그런 모든 프로페셔널한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그게 한국어로 치환됐을 때 한국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개념이라던가 이런 거를 챗 GPT한테 이런 거 설명해줘 했을 때 그 설명이 가끔 한국어로 뜰 때가 있어요. 한국어로 뜬 그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영어로 바꿔줘라고 명령할 때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기사들이나 전문적인 용어를 좀 알아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챗 GPT 설명란을 보면 이해가 진짜 더디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체성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뭐야, 한국어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내가 미래에 기회가 닿아서 한국 기업에서 한국어로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한국어로 일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젠 한국어가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영어가 편안함을 느낄 그 시점이 온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전문 분야가 생겼을 때는 영어가 더 편해진 상황이 오면서 그런 정체성에 의문점이 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를 가지고 똑같이 한국에서 갔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한 혼란성이 좀 생기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어적인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제가 4월에 되게 오랜만에 또 한국을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여기저기 놀러 다녔는데 제가 인사동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동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사동은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맨날 가던 곳 아니에요? 일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 6년 동안 동부 쪽에 살면서 한국적인 거를 눈에 담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인사동을 가니까 그 모든 게 너무 새롭고
감탄사가 나오고 와 한옥 너무 이쁘다 하면서 한옥 그런 거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들이 너 진짜 외국인 같다. 그때 그 시점에 나는 외국 사람들의 눈에서 본 한국의 모습에 감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6년 차에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좀 오기 시작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미국 생활 6년 차에 느끼는 달라진 성격 세 번째는요. 사람 관계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 관계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성격은 솔직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포인트는 살짝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3년 차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어. 그땐 3년 차에는 그랬어요. 뭐 다 같은 인간이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래포를 많이 쌓았고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끈끈한 정이라던가 서로 챙겨주고 그런 친구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그 레벨, 그다음에 친구 관계에서 얻는 그런 정, 그 레벨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관계 맺는 친구 관계라는 그런 거리를 6년 차에 비로소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미술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미술학원에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또래 친구들끼리 많이 어울려 놀았었거든요. 거기에 미국 친구도 있고 아시아 친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술이라는 같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쉬는 날에 이렇게 미술관 투어를 간다거나 그림 그리러 같이 간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되게 친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술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사도 가고 뭐 직업을 옮기고 지역을 옮기고 하면서 그 미술 활동을 다 같이 못하게 되면서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테니스 치러 갔을 때도 테니스 모임이 생겼는데 이제 그 테니스를 같이 안 치면서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좀 친한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게 막 그렇게까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피부로 와닿게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미국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그 기간을 재밌게 지내되 그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상의 노력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솔직히 잘 못 느끼겠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인이 많이 없는 사회고 미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만 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사회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외로움을 느끼진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고 내가 이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은 날이면 혼자 가가지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막 되게 즐기거든요. 예를 들어 뉴욕이니까 혼자 갤러리 투어를 한다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미술학원을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런 외로운 시간을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혼자 하는 활동들이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저 클래식 무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전 영화 보러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고전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저희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팀원이 같이 일하는 협력 부서 어떤 여자분이 클래식 무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클래식 무비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내에서 클래식 무비 좋아하는 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저는 이제 클래식 무비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나갈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상황적에서 만들어낸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 커넥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사회에서 자신만의 뭔가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생활 6년 차에 바뀐 성격 네 번째, 외부 자극에 너무 큰 상처받지 않기입니다. 저는 동부에서 살고 있으니까 동부 경험에 빗대어서 좀 이 상황 설명을 해보자면 미국에 살면 아시아계, 동양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홈리스 사람들이라던가 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막 하늘에 대고 막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뭐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한다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미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안 하면 진짜 좋은 거겠지만 동부는 특히나 정말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진짜 북적북적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뉴욕 한번 와보시면 정신 나간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길거리에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좀 공격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내가 완전 무방비 상태일 때 그런 공격을 당할 때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3년차 때는 그런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 진짜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내에서 그런 걸 당하는 경험을 진짜 단 한 번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손쉽게 타겟이 된다는 게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 무섭고 그런 상황이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러면서 곱씹게 되고 이런 외부 자극에 진짜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못 이루는 날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3년 차에도 마음이 상했다면 지금 6년 차인 지금은 예를 들어 홈리스가 막 저보고 막 어쩌고 하고 막 진짜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 잠시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거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느낌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면역력은 아니죠. 이런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사실 정상인 사회잖아요.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면역력이 생긴 게 좋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미국에 살아야 돼? 막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저는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미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좋은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그 나쁜 기운을 다 물리치는 것 같아요. 내가 쌓아놓은 되게 안전한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나의 선택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외부 자극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좋은 커뮤니티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타격감은 이제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은 솔직히 조금 힘든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미국 사회에서 겪는 저의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영상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코밍맹이 소리가 났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오늘도 제네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이 간다는 거 그럼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